하나만 사지 말고 건물을 살까? 점점 이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1층에는 그러면 카페도 하고 5층에서 내가 살까? 막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의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내가 이 대출 이자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자만은 밀릴 수 없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수익성 물건이죠. 상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상가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상가를 임대를 할까? 아니면 살까? 살짝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만 사지 말고 건물을 살까? 점점 이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1층에는 그러면 카페도 하고 5층에서 내가 살까? 막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장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했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임대를 할 거면 임대 수익이 발생할 만한 지역의 물건을 사든지, 영업장이 필요한 거면 영업장에 맞는 것은 임대를 해라. 내가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 상가는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3%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빌딩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수익형 물건보다는 가치 상승의 물건이 아니냐, 빌딩을 단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가치 상승의 물건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상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을 너무 구입을 제한을 하니까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로 몰려갔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상가가 굉장히 많은 호수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묶어서 나왔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걸 한꺼번에 낙찰을 받아서 다 쪼개서 팔았어요. 감정가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상가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라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픈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나오지 않는 건 두 개의 호수를 터서 쓰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가 지금 현재 갈빗집으로 쓰고 있어. 근데 나는 102호만 살 거야.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두 개를 다 사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사갖고 오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요, 상가 대출 이자가 5%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세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하실 수밖에 없고요. 상가를 사서 차라리 운영을 해라 라고 이제 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그분한테 여쭤봤죠. 요즘 어때요? 재료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수입을 해서 그런지 재료비 너무 비싸고요. 거기다가 임대료도 20%나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인테리어를 지금 1억 넘게 해놨는데 딴 데 갈 수도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시는 분이 한 건물에서 약국을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임대라는 말을 듣고 저는 쇼크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의를 어떤 거를 쓸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건지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 한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개인인 경우에 RTI라는 거를 맞춰야 돼요. RTI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만큼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인은 RTI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하시게 되면 그런 걱정은 조금 사라진다. 대신 재무제표라든지 대표자 신용이라든지 재산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 대출은 많이 나온다던데 그럼 도대체 얼마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매매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매매가도 참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남에 있는 물건들은 감정을 하면 거의 감정이 매매가만큼 나와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LTV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주택도 LTV가 다 다르잖아요. 서울은 지금 LTV 40%, 비규제는 지금 LTV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지역이 좋을수록 LTV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강남 서초, 뭐 이런 서울 같은 경우는 LTV 80%, 그리고 뭐 조금 외곽으로 가면 65%뭐 이런 식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집합 상가는 담보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아, LTV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LTV가 한 65% 정도에서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은행에서는요 80%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게 돼 있어요. 사업자 대출은요 반공제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상가 사업자 대출의 최우선 변제금은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출 한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집합 상가 101호 하나 샀어요. 자, 이 상가가 매매가가 1억이에요. 감정가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집합 상가의 담보 인정 비율은 65%. 65%면 얼마 나와요? 6,500이죠. 6,500에서 2,200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4,300만 원이 이 상가의 대출 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건물이 큰 경우는 사실 2,200 빼도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1억이나 1억 미만인 경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서울시에 서초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 상가 4칸을 임차 중이야. 그럴 때는 상가 임차 보증금 4개를 빼야 돼요. 2,20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8,800을 빼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은 지금 20억이에요. 이렇게 단독 건물은 담보 인정 비율 LTV가 더 높거든요. 그럼 80%면 16억에서 8,800을 빼는 게 이 건물의 대출 한도다. 경매로 상가를 매수 시에 상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감정가의 65%에서 뭐 상가 소액 임차 보증금 빼거나 감정가 80%에서 또 소액 임차 보증금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상가는요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응찰자 수가 139명이었어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상가 대출 얼마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감정가가 1억 8천이었어요. 3억 6,890만 원 낙찰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낙찰이 됐냐면 월세가 150만 원이 나오는 상가였어요. 제가 억당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월세가 150이면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낙찰이 되었겠죠. 그러면 낙찰가에 80%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2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그 감정가가 1억이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오버베팅 한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을 기준으로 대출 80% 해주면 1억 6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감정가 1억인데 1억 6천 대출해주면 정말 나쁜 맘 먹고 그 대출금 가지고 도망가면 은행은 완전 부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매매가가 높아도 은행 감정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를 매수할 때 대출 한도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